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2020년 올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세계 간호사의 해입니다. 그리고 5월 12일 오늘은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쓴 채 진료에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간호 노동을 존중하고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소식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오늘 낮 12시 기준 1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기존 클럽과 멀리 떨어진 다른 클럽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서울시는 클럽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로 등교 개학이 일주일씩 미루어지면서 학교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입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의 학사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부모 단체를 연결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를 지낸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은 회계 투명성 의혹과 관련해 보수 언론과 친일단체들이 부당한 공격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당선인을 스튜디오로 직접 불러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재판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 사실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기성 언론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 외에도 가족과 지인, 동료 등 2차로 감염된 경우도 29명에 달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집단 감염 환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용인 확진자가 나온 지 6일 만입니다. 서울에서 64명, 경기 23명, 인천 7명 등 수도권에서 94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북 5명, 전북 1명, 부산 1명, 제주 1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 초기 전파력이 높아 확진자의 가족, 지인, 동료 등에게 병을 옮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감염된 73명 외에 29명은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5월 12일 12시까지 추가로 9명이 확인되어서 총 누적 환자는 102명입니다. 추가 접촉자 파악 그리고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40% 이상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지역사회에 숨어 있을지 모를 감염자를 찾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바이러스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에 있는 클럽이나 주점을 방문한 사람은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90% 이상의 접촉자를 추적해 찾아내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건은 앞서 일어났던 다른 집단 감염 사례보다 접촉자를 찾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클럽 명부가 부실한 데다 같은 날 여러 곳을 다니는 이태원 클럽 문화도 확인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날 서울 이태원 킹클럽 내부 모습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수십 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19 사태 탓에 문을 닫았던 클럽들이 이달 들어 문을 열기 시작한 데다 징검다리 연휴까지 겹치면서 손님이 더 몰린 겁니다. 문제는 이용자 다수가 이 클럽 한 곳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클럽과 주점 여러 곳을 옮겨 다녔다는 점입니다. 지난 6일 판정받은 용인 66번 확진자를 비롯해 의왕 확진자, 11일 확진된 또 다른 용인 감염자도 하룻밤새 이태원 클럽 서너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탓에 현재까지 확진자가 나온 클럽과 주점은 10곳 가까이 됩니다. 강남 홍대보다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즉석 만남과 합석이 가능하다 보니 여러 군데를 다니는 이른바 호핑 클러버들이 이태원 클럽을 선호하는 겁니다. 시간대별 공연과 이벤트가 많은 데다 소액 입장료만 내면 얼마든지 머물 수 있는 점도 이용자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는 이유입니다. 헌팅이죠, 헌팅.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10,000원 준 걸로 기억해요. 역학조사를 위해선 방문자 추적이 중요한데 이런 특성 때문에 접촉자도 접촉자들의 동선도 완전히 파악하기가 힘든 겁니다. 여기에 허위 정보가 많은 클럽 명부도 조사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변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조속히 갈수록 용인 66번 확진자와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확진자들이 늘고 있어서 감염 규모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에 대해서 이현아 기자와 함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먼저 추가로 확진된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요. 이태원 클럽 관련 추가 확진자 어제보다 12명 늘어난 102명이 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직접 방문한 사람은 73명이고요. 나머지 29명은 가족과 지인, 동료 등 접촉자입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요. 20대 확진자가 6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다음 30대가 23명이고요. 40대와 50대가 각각 4명, 그리고 19세 이하가 3명, 60세 이상도 있는데 1명입니다. 성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자가 9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여성이 1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역별로도 살펴보면요. 서울이 6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23명, 그리고 인천 7명, 그리고 충북 5명, 전북과 부산, 제주가 각각 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3차 감염 사례도 확인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접촉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검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서울시가 7천여 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5개 클럽 방문자 1,900여 명 여전히 연락 불통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싸움은 속도전이라고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은요. 경찰청과 함께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1,905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검사 요청 문자를 발송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클럽과 주점 5곳 일대에 30분 이상 머문 사람들이 대상인데요. 또 이 카드사로부터 카드 이용자 494명의 명단을 확보해서요. 검사와 또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진자 결과를 좀 살펴보면 무증상 감염이 36%가 넘고요.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서 상황이 위급하다라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겁니다. 네. 박 시장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상황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클럽에 다녀간 확진자의 가족과 또 직장 동료의 그 2차 감염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또 서울시가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부터 이제 무료 익명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익명 검사라 하면요, 이름을 제외하고 거주지와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검사가 가능한 건데 하루에 이제 3,500여 건이었던 검사 건수가요, 익명 검사 실시 후에는 6,500여 건으로 증가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익명으로 검사하니까 안심하십시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그걸 갖다 인지하시고 한 2배 가까이 늘었군요. 예. 네, 다행입니다만은 아직은 한참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태원의 또 다른 클럽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대문구 21번 확진자인데요. 나이 20살 남성 A씨입니다. 이태원의 또 다른 유명 클럽인 메이드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클럽은 지하철 이태원역 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태원에서도 평소 이 거리는 이제 사람들로 크게 붐비는 곳 중 하나인데요. 내부 300평 규모이고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방문한다라고 해서 인기가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제 어제도 전해드렸던 용인 66번 확진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의 클럽과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렁크 퀸, 힘, 그리고 퀸 소호 등이 있는데 이곳과는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태원발 집단 감염 초기 경로 규명이 미궁에 빠진 상황인데요. 서대문구 21번 확진자는 황금 연휴였던 지난 2일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고 8일 뒤에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은 다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무증상 상태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0, 30대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 그러니까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일 이제 5월 13일 그리고 최장 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다음 주 수요일경까지는 일단 이태원 클럽 관련된 역학조사나 추적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네. 예, 그런데 이번에 또 드러난 게 그 클럽 메이드의 직원들이 서울 강남 클럽에서도 활동했다고요. 네, YTN 취재 결과요. 예. 서대문구 21번 확진자가 방문했던 이 클럽 메이드의 관계자들이 지난 8일 금요일 밤 오픈한 강남 대형 클럽도 찾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강남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클럽은 지난 8일 문을 열었고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보도를 연이어서 해드린 바가 있는데 당일에만 1000여 명이 다녀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 서울시 행정명령으로요. 다음 날인 9일부터는 임시 휴업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 서대문구 21번 확진자가 또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지자체들도 더욱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좀 지자체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전국 12개 시도가 유흥시설 임시 폐쇄 조치를 내렸고 또 경기와 인천, 대전 등 8개 시도는 이보다 좀 더 나아가서요.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대인 접촉 금지 명령까지 함께 실행 중입니다. 또 경기도는 오늘 추가로 행정명령 대상자 적용 시점을 지난달 29일에서 24일로 또 확대 변경했습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도 나섰는데요. 앞서 이제 과거의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에서도 당시 신원 확인 공조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도 경찰이 마찬가지로요. 경찰 2천여 명을 코로나19 신속 대응팀에 배치한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거나 하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유흥이라면 당분간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 이쪽을 막았다고 해서 또 다른 데 가서 어딘가를 좀 찾아간다는 이런 뭐 풍선 효과가 나오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3 학생이 등교 수업을 5월 20일로 일주일 연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긴 하지만 상황도 이렇고 더 퍼지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찔끔찔끔 미루지 말고 그냥 확 밀었으면 좋겠어요. 왜 확 밀었습니까? 너무 불안해요. 계속 일주일 뒤에 한다고 또 미루고 계속 또 미루고 하니까 준비에 다 해놨는데 또 미루고 그러니까 많이 불안하고 이러다가 계속 연기되면은 중간고사도 못 볼 것 같고 기말고사에 비중이 많아지면은 오히려 더 부담감이 생길 것 같아요. 개하기를 일주일. 더 연기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 좀 인강이라는 게 약간 진짜 듣는 것보다 약간 좀 불편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정시 준비하는 애들은 오히려 이게 더 낫다 하는 애들도 있고 또 그 반대인 친구들은 지금 수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소서에 대한 걱정도 많고 온라인 클래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죠.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꾸 연기되니까 부모 입장에서 불안하죠. 학생 입장에서도 그 패턴이 자꾸 바뀌니까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안전을 최고 고려해서 일주일 연기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개학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한 주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봐줘야 되고 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데 맞벌이 부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힘들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사태가 커지다 보니까 개학이 또 막상 걱정되긴 해요. 사실적인 마음으로 반반이에요 저는. 계속 이렇게 연기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보여지는 게 많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안 보여지는 것들이 다 눈에 보여지니까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고 화를 안 낼 수가 없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엄마들도 힘듭니다. 이어서 정치하는 엄마들의 백운희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개학 연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입장 계속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잘 들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치하는 엄마들 백운희 활동가입니다. 네, 백 대표님의 자녀는 몇 학년입니까? 네, 올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교에 가는 줄 알았는데 또 연기된다니까 아쉬워합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 무렵이 반 친구들이랑 체험학습도 가고 소풍도 다녀오고 운동회도 할 시기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올해는 담임 선생님 얼굴도 아직 한 번도 못 본 상태거든요. 예. 네, 이번에는 선생님을 뵐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미뤄졌다고 하니까 섭섭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들도 섭섭한 건 분명합니까? 정말 힘들어서 이제는 좀 어떻게 풀리나 했는데. 생각이 복잡하죠. 네. 예. 불안한 감과 함께 또 돌봄에 대한 어떤 소진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상존한 상황입니다. 예. 혹시 혼자서 어떻게든 다 해결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친정이라든가 또 시댁이라든가 도움의 손길 어떻게든 요청하고 그러셨습니까? 저희는 저희가 외벌이 가정이어서 예. 제가 전담을 했습니다. 네. 네. 맞벌이거나 한 가정은 정말 힘들어서 어디든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다 듣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초중고의 등교 개학이 이제 각각 일주일씩 연기가 됐는데 일주일 갖고 충분할지 이거 보나마나 일주일 또 더하자 계속 갈 거로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존에 이미 세 차례나 개학이 연기되어 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일주일로 그칠 것인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이태원 클럽 기점으로 한 집단 감염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개학을 일주 연기하면 집단 감염 잠복기 2주가 이제 마치는 건데 그때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라는 것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주변의 고3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시면 많이 절박하시더라고요. 버려진 고3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입시는 그대로인데 학교를 5월 말에 예정대로라면 가게 되니까 상대적인 불안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어떤 분은 고3만이라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사교육 의존율이 높은 지역과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 편차가 있겠지만 고3의 한 절반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또 보낸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불안감 때문에 가정예학습으로 또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고3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3 얘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에 못 가는 고3들과 이미 재수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학원에 계속 가고 있던 재생들과 이번에는 성적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입 시에 뭔가 차별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혹시 학부모들 그런 걱정 하시던가요? 아무래도 가정 내에서 학습을 이어가는 경우는 학교만큼 그런 생활 부분들을 가정에서 다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에게 맡겨야 되는, 개인이 어떤 조절하고 역량에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안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학원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일정 부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원도 산발적으로 보내더라고요. 영어 학원들 같은 경우는 좀 수강생들이 많다 이런 경우는 학원에 가지 않고 수강생들이 좀 작은 소규모 학원들은 또 그나마 불안감이 덜해서 보내고 그러니까 좀 제한적인 상황을 이어가다 보니까 지금 재학생들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목소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결국 학원을 선택해서 여기저기 보내고 학교에 의존하는 것보다 학원의 의존도가 더 커진다 하면은 나름대로 집안이 여유가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유리할 거다. 이런 우려도 한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관련해서 고3 학부모님들께 여쭤보니까 그 기존에 얘기되어 왔던 대로 그런 각 지역별 예. 학원 사교육 의존율이 높은 지역들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들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지역들이 더 많이 학원들을 보내고 있고 그곳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학원에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더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는 왔고 일단 온라인 수업을 좀 더 하다가 결국은 등교가 되겠습니다만은 학부모로서 교육당국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달라거나 또 기타 다른 거 바라실 게 있으면 이 기회에 좀 얘기를 해주시죠. 계약을 한다면 준비할 점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들여다 볼수록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만 같은데요. 예. 다만 기본적인 것만 좀 점검을 한다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게 크게 마스크 쓰기, 손 자주 씻기, 물리적 거리 두기잖아요. 이 기본적인 사항부터 학교에서 지켜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학생들 모두가 마스크를 쓰게 할 방법이 있는지, 마스크를 쓰고 오지 않는 아이들, 또 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마스크를 지급할 물량이 있는지, 마스크를 자꾸 벗는 아이들은 교사 재량에만 막혀서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손 씻기를 위한 수도 시설이 충분한지, 생각보다 학교 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놀라실 정도로. 그 학생 수 대비 세면대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또 신도시 등 과밀학급이 많은 곳은 교실에서 거리두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질문에 최소한 모든 학교가 답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모든 짐이 이제 교사들한테로 넘겨지는데 교사들이 또 그걸 얼마나 감당해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네, 정치하는 엄마들의 백운희 공동대표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가운데 용인 66번과 동선이 다른 환자 2명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전혀 다른 연결고리로 감염됐다면 최악의 상황이라며 역학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가운데 동선이 다른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용인 66번 환자가 다녀간 클럽 5곳과 떨어진 다른 클럽 2곳에서 1명씩 확진된 겁니다. 최초의 한 확진자가 이제 다녀간 클럽 외에 이제 다른 이제 클럽에서 또 확진자가 이제 발생한 이제 사례들이 있어서 용인 환자처럼 지난 2일 증상이 나타난 1명이 더 확인됐는데 동선 일부가 겹쳤습니다. 방역당국은 한 사례로 시작해 특정 지역에서만 감염이 퍼지는 최선의 시나리오보다는 연결고리가 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진앙지로부터 시작된 그런 감염이 아니고 다양한 아마도 진앙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특히 지역사회에 이미 많은 전파가 이뤄진 뒤 발견됐다면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1번 환자 이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쏟아진 신천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우려한 겁니다. 그 이전부터 지역사회 또 어딘가에 조용한 전파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4월 24일에 밀집된 환경이 좀 더 조성이 되면서 환자 발생이 늘어나고 조용한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 경로 파악이 시급한 만큼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시골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최근 이태원 술집과 클럽에 갔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증상 상태이기는 했지만 환자 수십 명을 진료했는데 주로 고령 환자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백구면 보건지소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 33살 A씨. 지난달 6일부터 2주 동안 대구에 의료 지원을 위해 파견됐고 지난 3일까지 관사에 자가격리됐습니다. 긴 격리에 지쳤던 것일까? A씨는 격리가 해제되고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 사이 서울 이태원에 있는 주점과 클럽, 식당 등을 출입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진료를 재개했는데 뒤늦은 검진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무증상 상태이긴 했지만 지난 7일과 8일 그리고 11일까지 모두 사흘간 대부분 60대 이상인 환자 30명 정도를 진료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간 사실은 숨겼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방역당국의 문자 메시지 권고에도 이곳에서 진료를 이어갔습니다. A씨가 근무했던 백구면 보건지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보건의 확진이라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사잖아요. 엄연히 제대하고 나서는 실전으로 가서 이제 진료하실 분인데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특히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걱정은 더 컸습니다. 그 의사 만났나요 혹시? 지금 걸렸다는? 만났죠. 만나서 이렇게 떨어져서 오늘 약 버스반에서 약 타러 왔다 온 게 약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죠. 아, 젊어요? 네, 젊은 대가 의사. 불안해요. 전라북도는 우선 보건지소 등을 폐쇄하고 정확한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신분의 의사인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볼 거고요. 김재 씨는 일단 오는 25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 전체에 대해 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역임했던 더불어시민당의 윤미향 당선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글쎄요,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난 7일이었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시던 그 내용을 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벽시계 하나 사도 하니까 안 사줍디다. 예, 일단 만나러 내려가셨었죠?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 만나러 일요일 날 새벽에 내려가서 할머니하고 그 전날 내려갈 때 그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분에게 문자도 드리고 확인하고 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아침 7시에 도착을 했어요. 예. 그 할머니 계시다는 밀양에. 근데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아이고.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문자로만 제가 만나러 왔다 갑니다. 그렇게 전해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예. 벽시계 하나 좀 달아달라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없더라. 뭐 이제 이런 뜻이신데 글쎄요, 성금이라는 게 본래 어디에 쓰이기 위해서 모였냐는 뭐 또 해석을 달리할 문제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할머니가 저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예. 그게 사실은 저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992년에 제가 이용수 할머니 신고 전화를 받았고 그때 할머니 모습은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예. 한국 사회의 그런 억압 속에서 굉장히 움츠려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하셨고 그 뒤부터는 굉장히 정말 어디에 저런 저력이 있었을까 일본을 직접 가시고 저희가 모시고 가지 않았어요. 직접 본인이 굉장히 건강하셔서 예. 그렇게 주체적인 활동을 했고 30여 년 동안 저와 함께 걸어왔죠. 근데 그동안 숱한 활동가들이 이제 일을 시작을 했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제가 남은 거예요, 끝까지. 예. 근데 제가 더불어시민당 비례로 신청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과정이 또 이번에 그렇게 됐네요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그게 무엇인지 이렇게 절감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잘 됐네. 그래서 이번에 될 것 같아요, 할머니. 제가 되면 국회 할머니 모시고 목소리도 들리게 하고 또 통일운동도 열심히 해서 할머니 평양 가서 위안부 문제 하고 그럽시다. 그래 그러자. 그 이제 할머니를 아시는 분은 그 할머니의 그 신명남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예. 그랬는데 제가 이제 비례로 후보로 선정되었다라는 뉴스가 나가기 시작했고 할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 네가 나를 신고를 받았는데 지금 가면 어떡하느냐.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다 그동안에 네 알았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때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할머니, 제가 할머니와 이변하는 게 아니고 할머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회 가요. 시끄럽다.
너 사리 사욕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그 서운함이 그렇게 상처로 그렇게 앉아서 기자회견을 한 시작이 바로 저한테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것은 지금이라도 저는 할머니를 만나서 할머니와 이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할머니 도구로 제가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도 계속 만남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또 언젠가 할머니가 웃으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늘 그 수요식 경가보고를 하면 아이들을 안아주고 예. 또 저를 안아주고 하셨던 또 그 희망둥이 우리 이용수 할머니가 할머니로 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의 뜻과 정성이 모아졌던 수십 년에 걸친 활동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중심축이었던 할머니가 도대체 돈을 어디다 썼느냐고 저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직접 물품 지원을 한다든가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 직접 할머니가 뭘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소고기를 사달라면 소고기를 사드리고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이야기를 다 했지만 그게 아마 국민들에게 제대로 아직 신뢰를 할 만큼 이해가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은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정 의원은 현금을 그러니까 기부 목적에 반해서 그 현금을 유용하거나 또 다른 한편 사리 사욕을 위해서 쓰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회계 처리에서 부족했던 점 그런 것은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일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을 놀라게 했던 이제 의혹의 제기들 중에서 자녀 유학 얘기가 상당히 네. 사적인 문제인데 네. 아니 그 가난하고 최저임금을 겨우 넘을까 말까 한 급여를 그 단체에서 받았다는데 미국 유학을 어떻게 보냈냐 이제 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지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편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 의원의 대표로 있으면서 물론 시민사회 단체가 일반 회사처럼 충분하게 활동비를 지급할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후원 회원들에게 이 활동비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도 활동비도 제대로 그래도 빵을 보급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늘 해왔고요.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가 늘 가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민사회 단체 임원을 맡고 있는 분들은 그 활동가로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는 받지 못해도 그래도 최저 기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마치 제가 딸의 유학비를 이런 기부금에서 사용한 것처럼 하는 그런 글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뿐만 아니라 평생을 엄마에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란 제 딸에게도 굉장한 명예훼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딸은 사실 2016년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음대를 졸업하고 2016년에 시카고로 유학을 갑니다. 그때는 그것도 스스로 본인이 자기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꿈은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장학 제도를 다 알아보고 1년 전액 장학생으로 시카고에서 유학을 1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왜 유학을 하게 되냐면은 그 친구는 원래부터 음대 UCLA를 가고 싶어서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언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언어도 배우고 이런저런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 했고 그렇게 해서 1년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해요. UCLA 음대 대학원을 가기 위한. 그리고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는 2018년에 그 학기가 시작되는 거기 학기는 9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의 역사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가족은 93년에 아주 듣기만 해도 참 아픈 이야기인 조작 안기부 프락치에 의한 조작 간첩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법 구금이 안기부에서 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배상금을 받은 게 있었어요. 박근혜 정권 때 재심 판결이 났고요. 국가 공권력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인한 배상금. 네, 그 배상금이 좀 충분히 가족 모두에게 나왔어요. 딸에게도 나오고 저에게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 저희 부부가 딸에게 이건 엄마 목도 아빠 목도 아니다. 엄마 아빠의 삶 때문에 네 삶을 제대로 꿈을 도움을 받지 못했던 너의 것이다 라고 내어놓았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걸로 충분히 다른 유학 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더 큰 꿈이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할 만큼 저는 지원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딸의 유학비는 거기서 나온 것이다 네, 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저건 또 뭐야 라고 했던 것은 특정 어떤 그 맥주 이제 홀이죠. 거기에 3천 몇백만 원이 지급됐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기업에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옥토버 페스트라고요. 사실은 맥주집입니다. 누구나 많이 알죠.
네,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후원 주점을 해요. 정대협의 생일이 11월 16일인데 그날은 후원 회원들도 초청하고 1년 동안 활동도 보고하고 그때 기부자들 명단도 하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약간 네트워크를 좀 새롭게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후원의 밤을 통해서 하는데 대부분 시민사회단체가 호프집에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위안부 문제가 사실은 썩 그렇게 편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가게를 빌리는 게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옥토버페스트 대표님이 하세요라고 허락을 해주셨고 거기에 보고를 하는 양식을 보고 지금 오류가 생긴 건데요. 보고를 할 때 칸이 한 칸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출 내역을 쓰는 칸이 한 칸밖에 없답니다. 제가 오늘 그 담당 실무자에게 확인을 했는데. 국세청의 항목 지출 네네. 보고 신고를 할 때. 네네. 근데 거기에 등 외 이렇게 쓰게 돼 있는 어디 외. 네. 그러니까 그게 옥토버페스트 외. 그게 전체 그날 후원의 밤 행사를 하는데 현수막을 제작하고 또 기념 행사를 하고 감사패를 제작하고 문화 행사를 하고 그 외에 맥주를 구입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등등의 총체적인 비용이 그 금액인데 그 기자에게 설명을 다 했대요. 그런데도 설명은 설명대로 듣고 그렇게 기사를 썼다라고 해서. 그러면 옥토버페스트 외 몇십 개 네네, 회사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3천 얼마 이게 네네, 맞는데 그런 겁니다. 그 앞에 거 글자만 딱 간판을 띄어서 네네. 썼다 이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우리 활동을 지원하려고 했던 기업에 누를 끼치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고요. 또 그런 오류를 고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제가 전 대표이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거기서 저도 행사를 갖다 치러본 경험이 사실 있어서 얘기인데 티켓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지 현찰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티켓을 미리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현장에서 현찰을 구입하기도 하고요. 또 카드로 결제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이건 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입니다만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간의 위안부 문제를 놓고 그냥 여기서 그냥 해결합시다라고 이제 어떤 합의를 갖다 보는 그 시점에서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협의를 갖다가 하면서도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제대로 얘기를 안 했다는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당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2015 한일 합의가 뭐였는지. 박근혜 정부가 그 시행했던 대표적인 적폐가 하나가 바로 이 2015 한일 합의였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TF팀을 조사해서 조사한 결과에도 이것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위반했다는 것도 다 드러났고요. 무엇보다 그 중심의 가장은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해자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이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다.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자제하겠다라는 약속을 한국 정부가 해버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들하고 의논하지도 않았고요. 그 전에 수차례 만남을 갖습니다. 그 만남은 외교 당국자가 지금 합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거나 협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2015년에 한일 국장급 협의가 서울에서 도쿄에서 열린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때로는 피해자들과 함께 요구서를 들고 외교부를 방문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저희가 법률가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법적인 해결은 이런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만남을 시도해요. 심지어는 외교부는 그렇게 얘기했죠. 피해자들과 명절에 만난 그런 만남도 이미 할머니들과 그런 협의하기 위한 만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김복동 할머니 하셨던 말씀. 명절에 선물 준다고 온다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럼 그거 오지 말라고 했으나 맞는 거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그 변명과 정당화를 오히려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방법을 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응원하는 문자도 있고 그렇지만 할머니들을 오해하게 만든 거는 좀 뭔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고 한데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온 국민이 정성껏 해왔던 이 운동을 계속 이어가는 것, 그래서 인권운동으로 평화운동으로 이제 승화시키는 작업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외부로부터 빨리 전문가들을 몇 번 모셔다가 공인받는 상황에서 회계감사가 뭐가 딱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의연에서 계속 그런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아쉽게도 저는 지난 3월 20일에 사표를 내서 그렇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정의원에서 어떤 그런 논의가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명하고 예. 또 그것을 어떻게 공신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은 빨리 수습을 하고 또 일본에게 이것도 역이용당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윤 대표. 네, 고맙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을 주요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찍 방역에 성공은 했으나 재확산되는 건 아닐까 하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죠. 클럽에 간 남자 한 명이 한국을 다시 위기로 내몬다. 스위스 일간지 불리기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새로운 감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시점에 발생해버렸다. 그다음에 일일 신규 확진자 0명이었는데 다시 재유행할까 우려가 된다. 영국의 로이터 등입니다. 그 다음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거리두기 완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 거 아닌가라는 지적들도 눈에 띕니다. 보시죠. 한국마저 균형을 잡는 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AP통신, CNN은 한국, 중국, 독일 너무 일찍 제한 완화했다. 이 위험성을 보여주는 교훈을 얻었다. 월스트리트저널,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국이 보여준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혐오 보도와 차별에 초점을 맞춘 보도들도 있습니다. AFP, 동성애자를 둘러싼 사회적 낙인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나서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성소수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봐 또 혐오 때문에 숨느라고 이들을 추적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워싱턴 포스트, 이태원발 감염에 대한 증오는 이미 온라인상에 가득 차 있다. 네, 이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5월 10일 하루만 딱 떼어서 우리와 영국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규 확진자 34세,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영국은 신규 확진자가 3,900명에 사망자가 하루에 270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언론들은 영국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한국 상황만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상황 변화와 대응 활동이 지구촌에서 가장 주목할 가치가 있는 코로나 대응의 선례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이 없이 모범적인 선도 국가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질병관리청 승격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또 3차 추경 편성도 곧바로 추진하는 등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이후 첫 국무회의는 정부 각 부처에 대한 당부와 국회를 향한 협조 요청으로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모두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속도감 있게 움직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올 가을이나 겨울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질병관리청 승격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3차 추경 예산안도 곧바로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 80% 확대와 소상공인에 대한 선결제 시 1%를 세액 공제하는 조치도 이번 국무회의로 법적 절차가 완성됐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가기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는 지금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접근은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특히 자영업자에 대해선 소득 파악 체계, 사회적 합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은 기존 사업의 재포장이 아닌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당부하고 규제 혁신에도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은 이달 안에 20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법안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각종 부정 유통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현금화하다 적발되면 반환해야 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가맹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보다 먼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코로나19 지원금을 자체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카드 포인트나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스란히 토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특정 단어 검색이 제한되고 관련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차별하는 가맹점도 처벌 대상입니다.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차별하면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도별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원금 사용 기한인 8월 말까지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어제 180만 가구가 1조 2천억 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는 공적 마스크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변 지인들로부터 이런 문자나 카톡 받으신 분들 많죠. 온라인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전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지원금이 자동으로 기부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메시지인데요. 절대 수정도 안 된다며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모두 허위, 가짜 뉴스입니다. 한 카드사의 신청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약관에 동의를 한 뒤에 기부 여부를 묻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부에 동의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기부 금액을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걸 재난지원금 신청 금액으로 착각해서 기부하게 됐다고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기부를 선택했어도 신청 당일 저녁 11시 반까지 카드사에 요청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액 취소도 가능하고요. 기부금 변경도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이 처음이다 보니 인터넷이나 행정 절차에 서툰 고령자들은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가짜뉴스 주의하시고요. 꼼꼼히 확인한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이 방을 처음 만든 주범이 구속됐습니다. 대화명 갓가스로 불린 이 남성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색 운동복 상의에 모자를 눌러쓴 24살 A씨가 형사들에 이끌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앳된 얼굴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30분 동안 이어진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A씨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사안 조사에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결정적 근거가 뭔가요? 발악하게 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사방 관련 주범인 조주빈과 강훈 등도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가까시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쓴 대학생 A씨는 지난 9일 소환조사 중 긴급 체포됐습니다. 증거를 내세운 경찰의 추궁에 결국 자백한 겁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많은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N번방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 갓갓을 붙잡는 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주범을 구속한 경찰은 N번방 다른 유료 회원과 성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입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번 주 소환 조사를 예고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숨진 아파트 경비원 A씨를 머슴이라고까지 표현하며 폭행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입주민 B씨. 수사에 나선 경찰이 B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B씨는 지난달 21일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이후에도 두세 차례 더 주먹을 휘둘러 경비원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폭행한 거예요. 처음에 어디를 얼굴을 폭행을 하고 얼굴을 폭행하면 자기 이제 시계가 떨어지면서 근무 때마다 이제 때리지 않으면 요거하고 이 자식 너 아직까지 근무를 여기 하고 있냐. 이에 대해 B씨는 경비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게 아니라 쌍방 폭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나 있던 상황이고 그때만 해도 서로 고발 먼저 고발하고 먼저 그래서 그다음 제가 고소하고. 경찰은 B씨가 장애 진단서를 근거로 경비원의 무리한 치료비를 요구하고 사직을 압박하는 등 협박했다는 내용도 사실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경비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3일 폭행 장면이 담긴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숨진 경비원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B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재판이 계속 이어지면서 관련 보도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판 내용과 다르게 언론이 검찰의 공소 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쓰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또 유튜브 채널 빨간 아재의 박효석 시사 유튜버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26만 명을 자랑하는 빨간 아재의 이 운영자를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예. 자, 근데 오늘 방송을 시사로는 첫 출연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럼 시청자들께 인사 간단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 시사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한 1년여 전부터 운영을 했는데 아마 오늘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정경심 교수나 조범동 씨 공판을 그동안 한 30여 차례 방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혐의가 뭐 뇌물도 있고 그다음에 직권남용, 업무방해, 또 공직자윤리법 등등 여러 개, 한 12개 된다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중에서 직권남용 재판이 먼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먼지털이식으로 인권 침해를 하지 않았냐와 무슨 소리냐?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한 것이다. 이 검찰 측 주장과 이게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양 변호사님께서 이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죠. 금융위원회 시절에 부적절한 어떤 처신을 하면서 금품이나 향응 같은 걸 한 5천만 원 가량을 제공을 받았다라는 편의 같은 걸, 향이 아니라 편의입니다. 편의 같은 걸 받았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비위를 적발을 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감찰 반원의 권리를 행사를 방해했다, 직권남용이다, 이런 얘기로 검찰은 기소를 했고요.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에게 감찰을 계속해야 될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도 민정수석이고 종결하는 것도 민정수석이고 또 감찰은 강제 수사가 아니고 감찰 반원 개개인이 뭐 수사를 계속한다거나 감찰을 계속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감찰 반원에게 권리가, 고유의 권리가 없으니까 이거를 방해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였고요. 첫 재판 때 이인걸 특감반장이 나와서 증인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때 뭐 아까 언론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주로 언론에서는 이제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쪽에 좀 집중을 해서 보도가 됐었는데 다른 내용들의 얘기가 나왔던 것들은 본인은 이제 검찰 진술 과정, 조사 과정에서도 중단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라는 거고 당시 이제 유재수 그 감찰을 받았을 때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만나서 더 조사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또 이인걸 특감반장 스스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조 전 장관의 첫 공판 직접 참관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양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고요. 사실은 준비기일 때부터 검찰의 공소 논리를 변호인 측이 압도를 하는 재판 시작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준비기일 때부터 수사 과정에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한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계속 주장을 해왔던 박형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이 첫 준비 기일에서 당시 감찰은 중단이 아니고 사실상 종료된 것이었고 그리고 감찰의 개시 종료 그리고 후속 조치도 오롯이 민정수석의 권한이었다라고 진술을 해놔서 준비 기일 때부터 좀 재판의 흐름이 이 피고 측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검찰법원 취재할 때 이제 재판장에 가서 취재를 하다 보면 이번에 그 기록도 지금 제가 5장인가요?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도. 왜냐하면 법정에서 그 뉘앙스나 얼굴 표정도 같이 봐야 이게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데 나중에 기록을 읽으니까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저렇게 가서 기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보고 해야만 기사를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기사들 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개인적인 시각이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 뉴스 가치로 따지더라도 사실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는 수사 단계와 달리 이제 양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공방을 벌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이 대체로 검찰 발 또는 검찰의 시각에 동조된 그런 보도가 많은데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이 되면 사실은 뉴스 가치로 따지더라도 검찰의 주신문보다는 검찰의 주신문이라는 것은 기존의 검찰의 주장을 보강하거나 또는 증거물이나 증언을 통해서 강화하는 정도의 뉴스 밸류라면 이후에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 뉴스 가치로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건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계실 때 정말 기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자들이 있던가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대체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근데 시작할 때는 기자단에서 아마 이제 풀로 타이핑을 하는 기자들과 함께 각 언론사에서 또 일반 방청객과 섞여서 들어오는 기자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끝날 때는 보면 대체로 이제 타이핑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풀단 정도만 남아 있고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끝까지 방청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올리신 영상을 봤는데 주류 언론들의 검찰이 취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같은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신가요? 예,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면 여론에 호소를 하는 게 아니고 재판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특히 보면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작 언론 플레이 또는 그날 공판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는 나머지 정작 재판부 설득 논리는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순전히 뭐 제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공판으로 한번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이제 지금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게 표창장을 뭐 위조해서 딸이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이 부분인데 재판부가 근데 왜 피고인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이 나옵니까? 한번 해명을 좀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또 그렇게 전달된 거하고는 또 다른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누구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컴퓨터가 일단 컴퓨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경심 교수가 처음 동양대에 갔었을 때는 학교 측에서 새로운 컴퓨터를 받지를 못해서 본인이 쓰던 거를 집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그 컴퓨터는 뭐 휴게실 같은 곳에 따로 방치를 해놓고 다른 컴퓨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처음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받았던 건 사용 중이었던 컴퓨터였고 그다음에 휴게실 같은 데서 있었던 것은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걸 임의 제출을 받은 겁니다. 네, 임의 제출을 받은 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임의 제출이라면 학교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았다. 원래 그러면 정경심 교수 거면 정경심 교수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임의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실 컴퓨터 전체가 증거로 쓰인 건 아니고 그 안에 든 파일들이 증거로 쓰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파일들을 열어보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원래 압수수색이니까 그때라도 그럼 정경심 교수 측을 참관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도 참관을 안 시켰다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목록 같은 것도 안 줬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을 아직 검찰에서는 또 이 법정에 내놓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하신 부분에 또 이게 전반적으로 그 안에는 총장 직임 파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게 조금 혼돈이 있었던 게 아까 저도 이제 박효석 그 유튜버한테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재판장에서 판사가
이거 성명이 필요하다, 해명해 봐라라고 요구한 거는 예. 왜 거기에 총장 직인 파일이 있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아니고? 그 안에 표창장이라는 또 파일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왜 거기에 파일이 들어있냐 아.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직인 파일이 있다는 것과 표창장 사진 자체가 있다는 건 완전히 그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박효석 유튜버 만나기 전까지는 깜짝같이 그냥 총장님 직인 파일이 있었다라고만 들었어요. 부연 설명. 예. 지금 뭐 이거 그 강사 휴게실에서 임의 제출받은 PC의 증거 능력 때문에 지금 법정에서 현출되고 있지는 않은데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추출한 이 증거 목록 중에 총장님 직인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이미지 파일로 배경 제거하고 이런 파일이 아니고요. 기생충 영화처럼 이렇게 예, 그런 파일은 없습니다. 그런 파일은 없고 상장 하단부에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는 이름이 찍힌 부분까지 같이 오려져 있는 파일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총장님 직인이라는 제목의 파일이고 그리고 조민 표창장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판부에서 성명 요청한 거는 조민 표창장, 이 표창장 파일이 왜 그 컴퓨터에 들어있냐라고 이제 설명을 요구한 건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 전혀 별개의 파일이거든요. 예. 직인 파일은 의미가 다르고. 근데 조금 잘못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아까 휴게실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날 재판에 그 조 전 장관 딸의 동창이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좀 오전이랑 오후랑 말이 달랐다고 해요. 그 조 전 장관 딸의 동창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단국대 장 교수, 조 전 예. 장관 딸이 체험 학습을 했고 확인서도 쓴 장 교수의 아들도 이제 조 장관의 동창이었고 같은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나와서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나는 서울대에서 공익보험센터에서 학술대회에 참가했을 때 그 조 전 장관의 딸을 본 적이 없다, 참가하지 예. 않았다. 그리고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도 그 사진 저기 이제 조 전 장관 딸이 아니다라고 오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후에 이 반대 신문 과정에서 약간 좀 흔들립니다. 예. 근데 흔들렸다는 게 좀 단순하게 기억이 좀 부정확했다라는 식으로만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실제 조 전 장관 딸의 사진을 보여줘도 그게 누군지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럼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부터가 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상황이고 자기 자신이 검찰에서 이 자리에 그때 국제학술대회 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라고 해서 보여주는데 그게 자기 자신인지 아닌지조차도 확실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다른 동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참가했던 조 씨의 사진이 맞다라고 또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 박혜석 선생님께 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이제 공수사실 중에 핵심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턴 증명서가 인턴도 안 했는데 허위로 이제 발급됐다라고 네. 하는 부분인데 이게 허위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국대 예. 인턴 증명서 관련한 말씀이신데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단국대 논문 일저자가 많이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그거는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공소 사실도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크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이 좀 의아하기는 한데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인턴 활동 체험 증명서거든요. 예. 근데 그 증명서와 관련해서 장 교수 증언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대한병리학회 학회지 편집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분이 해당 논문에 대해서 심사를 했던 분인데 그 뭐 논문에 대한 이제 뭐 증언은 변론으로 하고 체험활동 증명서와 관련해서 이 조국 교수의 딸이 체험활동 말미에 논문 초안을 작성을 해서 장 교수에게 메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장 교수가 받아보고 뭐 데이터가 부족하니 이런 거 보강해라 하고서 회신을 주거든요. 영어 논문 초안입니다. 영어로 작성이 됐는데 이 논문 초안을 이 편집위원장도 당연히 받고 그 논문 초안을 봤을 때 체험활동을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이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이 편집위원장의 증언이 이 논문 초안을 볼 때는 이 조국 교수의 딸이 체험학습 인턴을 굉장히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학생도 이 해당 실험을 처음부터 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것들로 봐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 성실히 했다, 열심히 했다. 본인의 판단을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저런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바람이고 앞으로 나오는 기사들은 피고인과 또는 검찰 측, 그다음에 변호인 측의 얘기들을 좀 제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잘 보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주 모셔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장관 재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9330님, 기성 언론이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 거짓 정보 사생활 캐내기에 급급하다니 무엇이 진실인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2369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왜 그리 철이 없는 행동을 하십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까지 확진됐으니 책임을 어찌 질 겁니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논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1414님, 위안부 할머니 성금은 오로지 그분을 위해 사용해야죠. 겸허하게 사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9330님, 협박과 폭행으로 경비원을 극단적 선택하게 만든 뻔뻔한 가해자에게 입장을 바꿔보라 말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스텔라장의 리얼리티 블루 들려드리고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